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은 2월 4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특공개미 야간 침투 훈련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일단 시장 점검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제가 지수 진바닥 찍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하시죠? 확실하게 바닥 찍은 듯한 느낌 들죠 지금. 지수가 추가력 없이 3일째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향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과거에 페드가 금리 인상, 과거에도 몇 차례 금리 인상이 있었으니까 그 전후로 금리 인상 전과 혹은 금리 인상 이후에 미증시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 사례를 분석을 하면은 실제로 주식 매매 하시다 보면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사례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거예요. 제 시황 적중률이 높은 것도 전 과거 사례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그 사례 분석을 통해서 모아놓은 빅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저만의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 시황 적중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의 역사가 반복이 돼요. 똑같이 뭐 100% 반복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금리 인상 전에는 꼭 빠지더라, 예를 들어서. 혹은 금리 인상 이후에는 꼭 오르더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패턴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었을 때에 꾸준하게 비슷한 움직임이 관찰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사례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패턴이 확인되면은 나름대로 저는 다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빅데이터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과거 사례 분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거죠.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비슷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나면 이제 3월달에 금리 인상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될지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아무 그러니까 사례 분석을 하지 않고서 금리 인상을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놓고서 겪게 되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도 미리 짤 수가 있으니까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반등이 나와서 오늘 다들 좀 그나마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뭐 좋다기보다는 약간 좀 한 2,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나마 조금은 편해지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들 지수 폭락으로 인해서 계좌가 많이 빠졌을 텐데 조금은 반등을 했을 테니까요. 다들 이제 지수가 과연 추가 반등이 나올까, 나온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궁금들 하실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관심주들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질문은 잠시 후에 강의 끝나고 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과거 페드의 첫 금리 인상 전후 나스닥 흐름 분석입니다. 네, 자, 화면 잠깐 봐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99년도 전에도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차트가 현재 이 키움의 차트는요, 키움의 차트는 98년도부터 제공이 되더라고요. 98년도부터.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딱 그때부터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요때예요, 요때.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이때부터.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30일부터 99년 6월 30일부터 2000년 5월 16일까지 총 6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하죠. 맞죠? 이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우선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때가 첫 금리 인상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금리 인상 전에 지수가 어떻게 됐고, 또 첫 금리 인상 이후에, 그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닙니다. 첫 금리 인상입니다. 첫 금리 인상 이후에는 어떤 움직임이 보여졌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패턴, 그런 것들을 지금 분석하고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첫 금리 인상인데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네, 최근에는 우리 어땠어요? 첫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지수가 완전 폭락을 했어요. 맞죠? 네, 하지만 이때는 뭐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정상적인, 맞죠? 네, 정상적인 조정. 그게 되게 뭐 심하다 싶은 정도의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조정이 몇 차례 있었었고요. 약간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첫 금리 인상 했어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 전에 몇 번의 잔파동, 그죠? 몇 번의 잔파동을 겪고 나서 금리 인상 전에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 그죠? 다시 체크합니다. 금리 인상 전에 잔파동이 있었고, 자, 적어볼게요. 자, 첫 금리 인상 전에 몇 차례 잔파동 후, 네, 금리 인상 직전까지 지수 오름, 맞죠? 다들 확인되죠, 여러분들? 요거 첫 금리 인상 전 몇 차례 잔파동 후 금리 인상 직전까지 지수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라고요? 99년도 6월 30일이에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상을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이유도 볼 필요는 있겠죠. 금리 인상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주가가 올라가다 한 빠졌었죠. 그죠?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빠졌다가 하면서, 자, 두 번째, 이때가 첫 금리 인상이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해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들? 경기가 나빠졌다라면, 경제 위축 시그널이 보였다라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경기가 많이 괜찮아졌다라는 뜻이죠. 그죠? 경제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었던 것이고,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나쁜 게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한 시점과 맞물려서 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뭐 이슈들,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금리 인상 한참 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갑자기 악화된다, 이러면 이건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건 뭐 수차례 말씀드린 부분인데,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두 번째 또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였냐면 2004년도예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네, 우리가 2년에 걸쳐가지고 총 17번이나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엄청 많이 했죠. 자, 이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금리 인상 전에 조정파동이 있었습니다. 꽤 길었죠. 그죠? 꽤 길었어요. 이번 폭락만큼 되게 심했던 건 아니지만, 이 조정파동이 제법 길었어요. 하나, 둘, 세 번 빠지고서 반등, 또 빠지고서 또 반등. 맞죠?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인상 전에 잔파동이 있었습니다. 똑같죠, 지금 패턴이. 그죠? 자, 첫 금리 인상 전에 몇 차례 잔파동이 있었습니다. 잔파동 이후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금리 인상 전까지 지수가 쫙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죠? 공통점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어요. 금리 인상 전 몇 개월 전부터, 여러분들 2, 3개월, 그죠? 1개월, 2개월, 2, 3개월 전부터, 2, 3개월 전부터 몇 차례 잔파동 후에 금리 인상 시점까지 지수가 올랐다는 거죠. 첫 금리 인상 전 첫 금리 인상 2, 3개월, 이렇게 본 게 맞겠네요. 금리 인상 2, 3개월 전부터 몇 차례 잔파동이 있었고, 길게는 뭐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었으니까는 1개월, 2개월, 3개월, 그죠? 예. 그러니까 2, 3개월 전부터 해가지고 조정파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금리 인상 직전에 주가가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르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급락을 했어요. 왜 빠졌을까요? 2004년도 이때가 첫 금리 인상이거든요. 이때. 갑자기 지수가 쭉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다들 또, 야, 금리 인상 전에 지수 빠지는 거야? 왜 빠졌을까? 다들, 또 이제 걱정이 되실 텐데, 그때는 또 나름대로 악재가 있었었죠. 예, 여러 가지. 그때 이제 그 실적이, 어닝이 좀 미스가 났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8월달, 7월달, 8월달이잖아요. 그때 실적 발표가 있을 때였어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었는데, 그때 IT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주요 기술주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닝 쇼크. 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뭐 하반기에 세계 글로벌 IT 경기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또 그런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었고, 거기다 또 반도체의 재고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상승. 그리고 또 업체들 주요 반도체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리포트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금리 인상 하거든요. 두 번째 금리 인상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요. 그죠? 불확실성 해소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했고 7월 달부터. 근데 이제 주요 기술주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면 경기도 악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불안감이 엄습하죠. 거기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또 올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 발표하면서 금리 인상 지적까지 뺀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금리 인상 하고 나서부터는 어때요?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다음번 금리 인상 시즌 언제냐면은 이제 2015년입니다. 15년 12월부터 올렸죠. 네. 그리고 18년도까지 해서 9번에 걸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올렸어요. 이렇게 이게 그 올린 내역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15년도인데 이때도 악재가 있었죠. 그죠? 네, 악재가 있었어요. 일단은 요건 나스닥이에요. 8월달에 지수가 한번 급락을 하고 9월달에도 한번 급락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언제? 여기.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죠. 금리 인상 전 2개월, 3개월.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 둘, 2개월, 3개월. 네. 2, 3개월 전부터 마찬가지로 또다시 하락 파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패턴이 바뀌질 않네요. 그쵸, 여러분? 2, 3개월 전부터 몇 차례 잔파동. 이때는 뭐 잔파동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제법 강한 파동이 있었습니다. 제법 강한 파동 이후에 주가가 금리 인상 전에 다 올라왔네요. 결국에는. 그죠? 네. 결국엔 올라왔어요. 첫 금리 인상 2, 3개월 전 차례 강한 조정 파동 후 금리 인상 직전까지 지수 올랐어요. 그죠?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럼 이때는 어떠한 악재가 있었었느냐? 그때 중국발 금융 쇼크가 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던 건 아닙니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중국발 금융 쇼크가 있었었고요. 적어드릴게요. 빠졌던 이유가 15년 8월 중국발 금융 쇼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다른 자본 유출 우려가 있었었고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는 중국의 이제 그 인민은행이 그 위안화 평가 절하, 그죠? 네. 절하를 시켰었죠. 네.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불편해지는 애들이 있죠. 미국이잖아요. 미국.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게 되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환율.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출 기업들에게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았어요. 팔고서 대금 결제는 달러로 하죠. 맞죠? 달러로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물건 팔았으니까 돈을 송금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달러 써야 안 써야? 안 쓰잖아요. 원화로 바꾸잖아요. 달러로 월급 주지 않잖아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즉 우리나라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아지면
더 이득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똑같은 물건을 가격을 똑같이 팔았는데 기존에 뭐 100달러 하던 물건 팔았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원화로 환전했을 때 더 많은 원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국 통화 가치를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중국 인민은행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인민은행은 항상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면서 이게 또 악재로 작용했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이 또 이제 그 기준 금리도 떨어뜨리고요. 지급 준비율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통화 완화 조치를 했었던 거죠. 네. 이해되세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의 통화 완화 조치에 따라서 어떤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반등이 살짝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기 위축 시그널로 급락을 했다가,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급락을 했었는데 중국이 지준율도 인하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하면서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그때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를 했었던 사례가 총 3개를 제가 다뤄드렸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똑같죠, 패턴이. 금리 인상 2-3개월 전부터 조정 파동이 나왔고 금리 인상 전까지는 다 올라왔다. 100%죠. 그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이제 현재 차트를 볼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3월 달에 이제 금리를 올릴 거 아닙니까? 3월 달에. 1월 달부터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 1월 달부터. 마찬가지 역시나 딱 2개월 전이에요. 2개월 전에 조정 파동 나왔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 패턴을 가지고서 예상을 해본다면 대략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쌍바닥 찍고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3월달 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첫 금리 인상 전에 2-3개월 전부터 몇 번의 조정 파동이 나왔다가 금리 인상 전엔 그죠? 쫙 올려놓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2-3개월 전에 흔들어요. 흔들었다가 금리 인상 직전에 딱 올려놔요. 그쵸? 또 볼게요. 마찬가지 금리 인상 2-3개월 전에 흔들었어요. 이게 비슷하죠, 우리랑 지금. 이때도 급락했었으니까. 이 당시에도 241선과 201선을 이탈했었어요. 나스닥이 지금이랑 비슷하죠. 네.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가 쌍바닥 찍고서 금리 인상 전까지 주가를 다 올려놓습니다. 네. 그 이후에 빠졌던 건 이때도 또 악재가 있었었죠. 그때도 악재가 있었어요. 네. 여전히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여전히. 그러니까 이 경기 둔화 우려가 한번 이제 불거지면 쉽게 끝나지 않아요. 2번, 3번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때도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이때도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전에 패턴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떠냐면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00%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2번이면 솔직히 그래 그럴 수 있어 하겠는데 3번 연달아 똑같은 패턴이 나오니까 야, 이번에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 모든 불확실성은 다 해소가 됐잖아요. 지금 다 반영이 됐잖아. 거기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경계를 해야 될 것은 뭐다? 금리 인상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상, 제가 어제도 이거 카톡방에 올려드렸었는데, 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어제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게 이거였었죠. 자,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죠, 요거. 다시, 요거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현재 점도표 기준으로 페드의 금리 인상은 4-5회가 유력하다. 만약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과하게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시장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4, 5에 올릴 것으로 예상돼서 주가가 빠졌는데 만약에 7에 8을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더 빠지는 거지.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된다라면은 지수 급반등의 트리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수 급락의 주된 원인은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병목 현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솔직히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하긴 합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예, 물가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엄청 빠르다 지금. 그래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가 안 좋아.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금리 인상기에 과거의 급락은 대부분 금리 인상 그 시점에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금리 인상한 직후 내지는 이제 금리 인상하는 그 과정에서 급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왜냐면 금리를 올리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추세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 적은 없어요. 왜냐면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꺾이진 않아. 근데 보통 3번, 4번, 5번, 6번 올리잖아요. 올리다 보면은 경제가 서서히 또 안 좋아져. 그러다가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수가 정말 떡락할 수 있는, 한두 달 빠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정말 3달, 4달 빠질 수 있습니다. 길게 빠지면.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경제 침체 시그널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젠가 그저께 그 방송에서 한번 짚어드렸어요. 제가 그 우리 유튜브 방송으로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올려드렸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죠, 그죠? 주요 경제지표 체크, 연휴 이후 증시 전망, 주요 경제지표 체크. 여기 이 영상에서 제가 지금 경제 위축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걸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고용이 좋아질 수가 없죠.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낸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해고를 할 테니까. 해고를 하거나 내지는 고용을 늘리지 않아요. 고용을 안 합니다. 업황이 좋거나 뭐 지금 업황 내지는 전망이 좋을 때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람도 많이 뽑아요. 그죠? 투자를 하니까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가지고 경제가 선순환된다고. 그래서 고용률도 높아지면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경제가 안 좋게 되면은 사람들 안 뽑죠. 투자도 안 할 뿐더러 사람도 뽑지 않아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해고해버리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고용이에요. 실업률 같은 것들. 네, 근데 최근에 실업률은 점점, 코로나 때는 실업률이 급등했었다가 최근까지 꾸준히 수직 낙하 중이거든요. 지금은 실업률이 점점 안정화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경제 위축 시그널 같은 것들은 제 기준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네, 제 기준에서는. 뭐 제가 이코노미스트는 아니라서 뭐 제가 딱 볼 수 있는, 제가 해석 가능한 지표들로만 해석한 거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큰 그림, 큰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그런 어떤 위험 시그널은 보이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경제 위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경제가 즉 양호하다면 딱 하나 문제되는 거, 물가. 물가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양호한 상태라면은 어떻게? 기존에 보여줬던 패턴대로 이번에 제대로 흔들었으니까 금리 인상 전까지 주가를 정상화 시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왜냐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래서 저는 사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주식은 결국 확률 게임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확률 게임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거를 해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힘내시라고. 자, 과거 사례 분석 결과, 자, 공통점. 첫 금리 인상 2, 3개월 전부터 몇 차례 잔파동 후 금리 인상 지점까지 지수가 올랐음. 네. 이번에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그러니까 3월 뭐 빠르면은 2월 말부터 네, 뭐 2월 말부터 한 3월까지 오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 네. 지금 저기 질문을 주셨는데 잠시만요. 자. 원래 지금 회복하는 패턴이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현재 상황은 실업률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과 고용은 좋아요 지금. 금리를 올리면 22년 3, 4분기나 내년 1분기 갑자기 기업 실적이나 후 미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이건 사실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이건 봐야죠.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경제지표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 어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이건 아직 예측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실적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그런 애들을 보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똑같진 않을 거예요. 실적이 미스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선방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기업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자 이거는 장단기 금리차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짚어드렸는데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단기 금리차도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차트 보시게 되면 이게 최근의 흐름이에요. 이게 자 과거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가 몇 번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요때 그죠? 이후에 닷컴 버블로 이어졌습니다. 닷컴 버블 2000년도 이후에 글로벌 증시 폭락했던 거 아시죠?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2000년 초반에 급등 나왔다가 이제 뭐 전세계 증시가 다 폭락했었어요. 닷컴 버블로 인해가지고 아시죠? 이때 뭐 주식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한 번쯤은 아마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가 딱 이때랑 일치합니다. 거의 시점이 닷컴 버블 2000년도 보세요. 이때죠, 그죠? 요때 정확하게는 2000년 초반입니다. 그죠? 요때 2월달부터 해가지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됐고요. 2월부터 보시면은 2월달에 지수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반영이 됐어요. 폭락으로 이어졌고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서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두 번째가 언제냐면은 요때 자 2006년도인가요? 이때 2006년도부터죠. 2006년부터 2007년도 초반까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보십니까 이때? 2006년도, 2007년도, 그쵸 여러분들? 네. 근데 이때 아까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오히려 2006년도 이제 그 6월까지 금리 인상을 했었던 기억하시죠?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때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입니다. 참고로. 근데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때 재밌었던 거는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글로벌 증시 어땠느냐? 자 보세요. 이때요, 이때. 네. 2006년, 2007년도 이때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일 때입니다. 마이너스일 때. 맞죠? 증시 쭉쭉 올라가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터졌죠.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 무시하면 안 돼요. 네, 무시하면 안 돼. 이 장단기 금리차를 무시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시차가 조금 있어요. 어떤 지수 폭락으로 이어지기까지 분명히 시차가 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떠냐? 그 이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18년도에 살짝 보세요. 19년도군요. 네. 19년도에 살짝 있었어요. 8월 정도에, 그죠? 19년 8월에 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었는데, 그때 볼까요? 19년 8월달 어떻게 됐나요? 이때입니다, 이때. 8월달에. 이때죠. 이때도 역전됐는데, 지수는 초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죠. 사실, 이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서 급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급락을 했던 거죠. 여튼, 장단기 금리차 살짝 역전되는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잘 갔어요.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 뭐 네이버를 검색하시거나 하게 되면은 야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은 뭐 경제 침체 시그널이라서 지수 폭락한다더라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무조건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사례를 분석해라.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 대부분의 뭐 그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다 그냥 어떤 기사에 글이 올라오면은 그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써요. 그게 마치 진리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하거든요. 아, 정말 그랬어? 저는 약간 의심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무슨 말 해도요. 진짜야? 진짜야? 그래도 좀 많이 싸우거든요. 왜 내 말 안 믿냐면서 와이프랑 많이 싸우는데 이거 직업병 같아. 그러니까 저는 뭐 얘기 들으면은 바로 고지고대로 믿지 않아요. 전 제가 스스로 검색해서 제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거든요. 약간 검색해 보셔야 돼요.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빠진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서서히 좁혀지는 건 사실이에요. 맞죠?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역전되는 것을 논할 자리는 아니다. 걱정할 거는 1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 왜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도 바로 주가가 폭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할 거리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되셨죠? 네.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와이프가 되게 답답해합니다. 자기 말 왜 넌 내 말을 바로 안 믿냐 하면서 직업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번에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대략 한 2, 3월 정도 여러분, 네, 2월 중후반부터 3월까지 예, 지수 랠리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랠리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이제 지수 제가 진바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미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 반등이 기대되는 이유, 존버 시그널 클라이막스.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 꼭 봐주세요. 네, 존버 클라이막스 어떤 시그널이에요. 차트상 과하게 빠졌을 때 나타나는 화살표 시그널이 됐는데, 글쎄 혹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야, 겨우 그런 시그널 가지고 바닥을 논하냐 하면서. 네, 하지만 제가 맞췄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진바닥 찍었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저점 안 깨졌잖아. 그죠? 이거 시그널 2개 뜨면 제가 진바닥이다, 그냥 경제 위축으로 간다라면 깨질 수 있는데 경제 위축으로 가는 거 아니면은 안 깨진다. 결국 안 깨졌잖아. 맞죠 여러분? 네, 올라갔잖아요. 진바닥이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게 뜨면은 2개 이상 뜨게 되면 진바닥이에요. 2018년도에도 그래서 18년도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올라갔고, 보세요. 확률이죠. 제각각 다른 이유들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때마다 다 안 좋은 악재들이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빠졌죠. 이게 웬만하면 안 뜨거든요. 정말 많이 빠졌을 때만 뜨는 지표인데 이게 떴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말 심각한, 다들 공포에 떨만한 그런 악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 확률. 빅데이터인 거죠. 쉽게 말하면. 과거 사례들을 분석해서 이쯤 되면 반등이 나오더라. 그걸 제가 찾아낸 거예요. 어떤 원칙을, 법칙을. 그래서 단기 진바닥 지표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타 이슈가 있어서 빠졌고 그래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차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도 제가 진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검정색 시그널. 검정색 시그널이 2개 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제 위축으로 가는 게 아니면 2개 떴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진바닥이다. 이거는 이제 코스닥 존버 클라이막스 2, 존버 클라이막스 검정색 지표입니다. 2개 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 뜨고서 반등이 나왔어요. 대부분 하나 뜨고서 반등, 진바닥이었던 거죠. 2개 뜨고 반등, 이번에도 2개 뜨고서 역시나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위축으로 간다 그러면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때도 2개 따고서 반등, 진바닥 찍었었고, 그 다음에는 2개 뜨고 더 빠졌죠. 이때 경제 위축. 18년도 후반에. 그죠? 뭐 때문에? 무역전쟁이 있었잖아요. 미중 무역전쟁.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고 하필이면 그때 금리 인상까지 있었었죠. 금리 인상까지 18년도에 그죠? 금리 인상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보시면 다 보세요. 다 진바닥이에요. 뜨고서 반등, 뜨고 반등, 뜨고 반등. 적중률이 거의 뭐 100%죠. 그러니까 경제 위축으로 가는 것만 아니면 승률은 거의 뭐 100%다. 거의.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진바닥 찍었다 두 개 떴을 때 자신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상황이 정말 경제 위축 시그널이 막 뜬 상황이다. 그러면은 저점이 한번 더 깨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설사 빠진다고 하더라도 진바닥이니까 안심하고 홀딩하시고 매수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쫄지 마라. 물론 진바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수직 상승이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매번 달라요.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제가 아까 다음 주 전망이나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제 3월 금리 인상 전까지 어떠한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를 놓고 봤을 적에 일단 미국이랑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겠죠. 그죠? 미국이랑 그렇지 않겠어요? 참고로 지금 나스닥 선물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요 나스닥 선물 잠깐 체크해보면은 마이너스예요 여러분들. 나스닥 선물 보시면 0.64%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어요. 자 잠깐 볼게요. 우리 오늘 장중에는 플러스 나고 있었었죠. 그죠? 아마존 실적 때문에 플러스가 나다가 지금 보시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특별히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미국은 지금 쌍바닥을 찍는 과정이거든요. 미국은 쌍바닥 찍는 과정이고 잠깐 좀 분석해 볼게요. 미국 증시 나스닥이 지금 0.78% 정도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나스닥이 빠지게 되면 바로 밑에 지지라인 대가 있어요. 쌍바닥입니다. 쌍바닥을 찍는 건데 글쎄요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나스닥이 여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파락인 거죠. 개파락으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13,750이면 계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들. 잠깐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종가가 얼마였었지? 13,878 13,878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나스닥의 지지라인 대가 13,750이거든요. 대략 이래요. 맞네요. 네. 제가 생각하는 지지라인 대가 0.9% 정도 빠지는 13,750포인트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대략 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대충 네, 0.8%는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 판단이 맞다면 글쎄요 일단은 이건 나스닥 선물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개파락 출발했다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설사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종가가 중요하겠죠? 종가 기준으로 13,750포인트 13,750포인트만 넘겨주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개파락으로 출발할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13,750포인트만 넘겨주면 지지해주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뭐 양봉이면 더 좋겠죠. 13,77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만 지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제 기준에서의 아주 이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750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중요한 맥점이에요. 참고하시고 요거는 아무튼 뭐 저는 그래요. 지금 빠지는 거는 그냥 쌍바닥 찍는 거고 과거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이 진바닥 시그널 떴을 때에 과거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은 쌍바닥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보세요 여러분들. 봐봐요. 자 진바닥 시그널 떴죠? 급등 나오죠? 빠졌죠? 급락 나오잖아.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잖아. 이렇게 이거예요. 그죠? 쌍바닥을 찍는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진바닥을 찍은 상황에서는. 쌍바닥을 왜 찍냐면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쌍바닥을 찍는 원인은요 가장 간단해요. 저점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추세가 전환이 됐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라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저점과 고점이 같이 높아지는지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이게 높아져야지 추세가 단기적으로 상방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바닥을 찍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외바닥 찍고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죠.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쌍바닥 찍고 내려오거든, 보통은 쌍바닥 찍고 내려와요. 대부분은 80-90% 이상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초보들이 막 외바닥 찍고 반등 나올 때 추격 매수하다가 물려버리는 거야. 알겠죠? 쌍바닥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도 그냥 기술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조정의 빌미는 뭐 있겠지만은 기술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때도 보세요. 18년도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반등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11선 깨고 쌍바닥 찍죠. 이거거든. 그래서 결국엔 저점이 높아진지를 확인한다고.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쌍바닥 찍는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쌍바닥 찍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전 미국이건 뭐 우리나라건 다 바닥 찍었다고 봐요. 그래서 전 다음 주에도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우리 증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주봉 차트 좀 볼게요. 코스닥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과거에 제가 여기 그 선 3개를 그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앤드류 피치포크라는 추세선이에요. 그거 봤더니 잘 보세요. 이게 코로나 저점도 딱 맞추죠. 자, 고점길이었어요. 고점길이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추세선에 맞게끔 저점도 이어봤더니 그게 코로나 저점에 딱 맞아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이거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또 그거 봤어요. 네, 그거 봤는데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고점길이었습니다. 고점 딱 맞아떨어지죠? 정확하게 고점 찍고 빠졌어요, 이번에. 그리고 저점 이어봤더니만 투매가 나왔다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봉이 완성이 된 날 아닙니까? 종가 기준으로 딱 올라왔어요. 극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추세 복귀예요. 살짝 아쉬웠던 거 뭐냐면 만약에 이 종가가 904포인트 예를 들어서 좀 더 많이 올라왔더라면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딱 달라붙어 가지고 달라붙게 되면은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그죠? 근데 일단 달라붙었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달라붙었던 시간이 근데 짧았어. 무슨 말이냐면은 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902포인트, 우리 종가가 지금 902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02포인트 부분까지 올라온 게 짧았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이제 막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살짝 빠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회복이 안 된다면 오늘 그거 하나 감안하세요. 예, 알겠죠? 근데 주봉상으로는 이게 좋은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아주 나쁜 케이스가 뭐냐면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윗꼬리 길게 달리는 거죠.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렸다. 그 말은 뭐냐면 추세 복귀를 시도했으나,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은 요거죠. 요런 추세. 이 추세 복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종가를 갖다 붙였다는 소리는 제법 잘 버텼다. 괜찮게 잘 버텼다. 그 말이에요. 네. 이제 다음 주에도 여기서 만약에 이 안쪽으로, 이 추세선 안쪽으로 진입을 한다라면은 그때까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봐야 돼요? 중심선. 오케이?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거지. 단기적으로 바로 올라갈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한 번 올라갔죠. 일주일 만에. 그죠, 여러분들? 네. 뭐 일주일 만에 올라갈지 2주 만에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중심선까지는 일단은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추세 흐름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 이제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추가 상승 가능. 설사 쌍바닥 찍더라도 쫄지 말고 매수, 홀딩. 무조건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은 진바닥 찍었으니까. 아셨죠? 진바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디까지 확률 게임의 주식을. 네, 반갑습니다, 변승홍님.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선물 중인데요. 개인적 소견으로는 나스닥 맥점 지지라인 14,750 포인트 부근으로 봅니다. 네. 이 가격대를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 지켜주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참고하세요. 네. 13,700 나스닥 맥점 지지라인 13,750포인트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면 매우 긍정적이다. 자, 그럼 이제 관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시황 브리핑 이해되신 분들은 1번 한번 눌러볼까요? 1번 깔끔하게 설명해 드렸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 보니까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잠시만요. 요것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2월 4일날 경제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보자 금요일 평균 임금, 평균 소득. 요것 때문에 빠졌구나. 요것 때문에 빠졌네.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 잠깐 볼게요. 여기 발표가 있었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빠진 이유가, 나스닥 선물이 빠졌던 이유가 요거 같아요.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었는데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정확하게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아까 몇 시냐면 10시 반부터 10시 반부터 딱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10시 반부터 그때 나왔던 이제 경제지표들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죠? 그죠? 네. 경제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급락을 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 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어젠가 그저께도 한번 우리 유로연인들께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평균 임금 이거 인플레이션이랑 이것도 직결되는 부분이죠. 임금 상승률이 요게 저는 좀 심각하게 봐요. 개인적으로 임금 상승률. 왜냐하면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뭐 원자재 가격이야 오르고 떨어지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물건 가격도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임금은 잘 안 떨어지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임금이 지금 보시면은 잠깐 클릭을 해볼게요. 평균 임금이 이거 문제입니다. 차트 보세요.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평균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죠. 이거는 좋지 않아요. 이건 인플레이션에 도움될 게 없습니다. 이건 도움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딴 것도 보겠습니다. 자, 뭐 한국은 필요 없고, 그리고 요거 비농업 고용지수 볼게요. 네, 비농업 고용지수.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가 46만 7천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이전치보다는 그죠? 네, 이전치보다는 좀 낮게 나오긴 했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약간 확대를 해서 볼게요. 흐름 자체는 보시면 그죠? 네, 살짝 뭐 슬로우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문제는 별게 없을 것 같고요. 실업률 보겠습니다. 실업률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실업률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실업률이 살짝 그죠? 네, 실업률이 살짝 올랐어요. 살짝. 아마 요거는 근데 오미크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네, 맞죠? 실업률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죠, 여러분들? 네. 실업률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아무래도 오미크론 영향이 좀 있다. 오미크론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발표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했는데 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 평균 임금 요거 하나, 평균 임금만 조금 그러네요. 네. 여기서 문제되는 건 평균 임금 하나. 캡처하게 해놓겠습니다. 요거 빼고는 제가 봤을 때 요거 임금 요거 빼고는 딱히 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영향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크게 지금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경제지표 발표한 22시 30분부터 나스닥 선물 급락. 네. 평균 임금이 상승은 좀 부정적. 인플레이션에 도움 안 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업률이 올라간 거는 오미크론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발성이죠, 단발성. 이거는 뭐 단발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미크론은 나중에 또다시 안정화될 거니까요. 그죠? 네. 아무튼 뭐 나스닥 선물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봐봐. 반응 나오잖아. 제가 그랬죠. 별거 아니라고. 그냥 단순히 쌍 받으시는 과정이라 말씀드렸는데 물론 아직 알 수 없지만은 바로 급반응 나오네요. 네. 경제지표를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경제지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일단은 보자고요. 내일 아침에 미국 증시는 아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별거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별거 아니라 판단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될 듯.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우리 1부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2부 관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